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경주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5일 제품을 ABC 회사에 직수출하기 위해서 선적 완료하고 1월 5일 날짜로 10만 달러를 외화 통장으로 받았다. 제품 수출 금액은 15만 달러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 2018년 1월 5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물건 수출했다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로 반영되어야 되고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부가세 유형 16 수출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화 통장에 해당하는 예금 계정 과목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다 그지요? 어이. 자, 실무에서는 외화 통장일 경우 달러 예금이다 그지? 그래서 달러 통장에 대해서는 외화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등록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외화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의 경우 차변을 외화 통장에 대한 부분을 보통 예금으로 입력해도 정답, 재예금으로 입력해도 정답 그렇게 채점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이라면 외화 통장 뒤쪽에 문구 하나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와 조금 가깝게 고친다면 보통 예금보다는 재예금이 적합할 걸로 생각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 재예금으로 쓰십시오 라는 요 문구를 하나 추가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1월 5일 유형 16 수출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과세 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빨리 환가했을 때는 실제 환가 환율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는 문제는 그런 케이스 아니다 그지?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인 1달러당 1,200원으로 과세 표준 계산하면 될 겁니다. 15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그지? 1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서 1억 8천만 원 과세 표준 금액 적어줄 겁니다. 거래처는 ABC 회사다 그지? ABC 회사. 영세율 매출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란을 딱딱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직접 수출 1번 선택해 주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재예금 쓰기로 했다 그지? 재예금 얼마입니까?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다 그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는 당연히 ABC 회사고 6천만 원 되겠네요. 5만 달러다. 곱하기 1,200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 6천만 원 합한 금액이 제품 매출인 1억 8천만 원이 될 것이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6월 5일 주식회사 서울에 1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을 상업은행에서 할인하고 9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어음의 할인 거래다 그죠? 대변에 받을 어음,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시다. 날짜는 6월 5일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서울
금액은 100만 원. 자, 차변 적습니다. 보통예금으로 95만 원 들어왔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95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빼기 95만 원, 5만 원이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10일 당사는 생산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승용차 5인승 2000cc에 대한 수리를 개인 사업자인 청산리 카센터에서 정비하고 동일자의 정비대금 550만 원을 법인카드인 한우리카드로 결제했다. 승용차 정비 내역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이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자동차 정비하고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만 신고서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케이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경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어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쳐두시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8월 10일자로 입력하는 거다. 차변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해야 되고 금액 550만 원입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자, 550만 원. 그리고 대변을 자,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상 가게인 즉 청산리 카센터가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한우리카드 카드사를 거래처로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4번 문항 볼게요. 9월 2일 1억 원, 액면가액 만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만 주랍니다. 1억 원의 자본증자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 액면가액 만원이고 주식수가 만주니까 1억 원이다 그지? 1억 원의 액면 금액에 대해서 얼마로 발행했다고요? 1억 원으로 발행했답니다. 액면 발행이다. 주식을 발행하는데 즉 증자를 하는데 액면 발행으로 증자한 거다. 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게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들었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주 발행비라고 부릅니다. 신주 발행비가 생겨버리면 돈이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발행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으로 기록되게 지금 되었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가시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 쪽에 회계 처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나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맨 뒷부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을 뭘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냥 딱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다. 됐죠? 그 금액은 얼마요? 신주 발행비인 요런 금액들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자,
신주 발행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자본 증자 관련 등록 비용 144만 원,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렇게 발생했고 보통 예금으로 돈 지급했답니다. 자, 등록 관련 비용은 144만 원. 요거는 영수증을 수취했고, 자, 용어 조금 정확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내가 요 문제로 연습하는 사람이다. 그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말한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수공제 같은 거 전혀 받을 수 없는 간이 영수증입니다. 됐죠? 수정 부탁드립니다.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으로 정확한 용어. 자, 144만 원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될 필요 전혀 없어. 따라서 144만 원 전체를 다 차변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와 달리 법무사 수수료는 44만 원 요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4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44만 원 중에서 차변 회계 처리가 4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될 거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분계 분석합니다. 대변 자본금 1억 원 철저하게 액면금액 기준으로 적는다. 자, 차변 보통예금 액면 발행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144만 원은 보통예금이 다시 빠져나간다, 그지? 그리고 그 부분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보통예금 44만 원이 또 빠져나간다, 그지? 요 44만 원은 4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나머지 4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됐습니다. 차변에도 보통예금, 대변에도 보통예금 있으니까 요 차변 대변을 순액으로 고쳐서 차변 쪽에만 그냥 금액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구성 항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정신사 나오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았다 이겁니다. 눈에 좀 잘 들어오게. 자, 요 분기 입력하면 되는데 요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고요. 위쪽의 내용은 장부에만 반영되면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될 겁니다. 독특하게도 하나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메뉴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하자. 참고로 이렇게 작업해도 되겠지. 요 거래 전체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도 돼. 그리고 상단부에는 요 내용들만 입력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뭐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작업해도 되고. 됐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저는 위쪽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아래쪽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9월 2일입니다. 자, 대변에 자본금 1억 원,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그리고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대변 항목 하나 더 적어주자. 보통예금 얼마? 144만 원. 그리고 그 부분은 차변에 뭘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물론 보통 예금을 순액으로 차변 쪽에 금액을 딱 적어도 상관없고. 됐죠?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9월 2일. 자,
우리가 세금경세 받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유형 51 과세입니다. 공급가액은 40만 원, 부가가치세 4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정법무사 사무소. 자, 전자 여부 전자라고 되어 있다, 그지? 여 분계. 자, 차변이 뭐로?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대변은 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18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됐죠? 부가가치 탭 누르고 대손세 공제신고서 메뉴 엽니다.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4가지 항목이 나와 있네요. 판단을 딱딱 해야 되겠다. 그지?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자, 2014년도 11월 1일에 공급했고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공급했다. 그지?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금액이랍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세법에서 인정된다 이겁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날짜가 언제? 올해 12월 15일이다. 오케이. 올해 2기 확정 신고서에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2017년 10월 2일 날 계정과목 받으럼 33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대손이 적혀 있네요. 부도 발생일이 언제냐면 2018년 1월 6일이랍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은 언제입니까? 1월 달에. 그러면 2, 3, 4, 5, 6, 7. 7월 6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7월 7일이 그지? 세법에서 인정되는 날이다 이겁니다. 대손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됐죠? 7월 7일이니까 올해 2기에 속한다 그지?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 못 받는다 그지?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7월 7일 요 날짜가 대손 인정되는 날이니까 이번 2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17년 11월 7일 날 공급한 거고 외상 매출금 550만 원에 대해서 대손이 적혀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이 2018년도 7월 20일이랍니다. 그러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은 언제입니까? 8, 9, 10, 11, 12, 내년도 1월, 내년 1월 20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내년 1월 21일이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내년도 1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 공제 신고서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내용. 민국산업 2017년 12월 20일에 공급했고 외상 매출금 660만 원이 적혀있고 2018년도 10월 3일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답니다. 행방불명됐다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없다라는 걸 입증한다면 요거 세법에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고 10월 3일이니까 올해 2기 확정 신고서에 요 내용을 반영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4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만 입력해야 되구나라는 거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대손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이랍니다. 2018년도 11월 13일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주식회사 우리두리에 대한 매출채권 110만 원을 회수했답니다. 작년도에
돈 못 받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대손 확정 분개하고 대손세 공제도 받아 먹었을 거야.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이 지금 회수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야 되겠지, 그지? 됐죠? 요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의 8번 라인에 세금을 지금 이제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플러스로 반영해야 될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대손세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을 작게 내면 되는 거니까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플러스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손세 공제 받는 거 하나도 없이 회수된 것만 있다면 세금을 지금 추가로 내야 되니까 굳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그 내용 반영할 필요 없지만 지금은 대손세 공제 받는 것도 있고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요걸 전부 다 반영해야만 요 정확한 금액이 8번 라인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가질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아래쪽 내용도 요 서식에다가 입력을 해 주어야 될 거다. 됐죠? 자, 서식 입력해 줄 때 위의 내용들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이제 세금 좀 돌려주세요라는 개념이니까 플러스로 금액 기재하면 되고 아래쪽 거는 마이너스로 금액 기재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기재하면 8번 라인에 그 내용이 싹 마이너스로 바뀌어가지고 자동 반영되고 요 서식에 마이너스로 금액 기재하면 플러스로 딱 그 자동으로 반영돼가지고 신고서에 자동 반영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토탈 4가지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먼저 대손 확정일이 언제요? 12월 15일이랍니다. 2018 12 1215 대손 금액 22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삼고초려. 자,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 다음 2018년 또 대손 확정일이 7월 6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아까 언제였습니까? 7월 7일이었다, 그지? 오케이. 2018년 7월 7일. 금액은 330만 원. 자, 거래처는 한국푸드. 자,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그 다음 2018년도 10월 3일. 금액은 660만 원. 자, 거래처는 민국. 아이고. F2 버튼 눌러서 민국산업 이렇게 주고 행방불명이다, 그치? 행방불명. 사망 실종 요쪽에 내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항목 요 회수된 거. 자, 요거는 요 서식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자, 2018 1113. 자, 금액을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10만 원. 아이고 마이너스 1000000.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둘이. 주식회사 우리 둘이. 자, 요 내용은 7번 직접 입력으로 적절한 내용 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뭐 회수라고 적을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끝났다. 참고로 요 내용이 진짜 그럼 결론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플러스로 지금 딱 나왔다, 그지? 요게 부가가세 신고서 서식에 8번 라인에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딱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고 삼아.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요 내용. 자, 메뉴 닫습니다. 저장하지 뭐. 저장하고 메뉴 닫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메뉴 열어보면 보십시오. 8번 라인에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딱 자동 반영되는 것까지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당사는 과세사업, 상가 분양, 그리고 면세사업,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분양을 겸용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랍니다. 우리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판다. 다시 당연히 과세사업이고,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은 좀 면적이 좁은 아파트라면 뭐 면세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버린다, 넓은 평수다 그러면 과세다. 뭐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요. 좁은 면적의 아파트니까 면세가 된다 이겁니다. 나는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합니다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자료다, 그죠?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입니다. 됐습니다. 예정 확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매입세액 나와 있습니다. 자, 상가 분양 과세 관련,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 면세 관련, 그 다음에 분양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자, 분양 광고 선전비는 상가 및 주택 분양에 대한 광고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한 거다. 요거에 뭐라고? 공통 매입세액이 될 거다 이겁니다. 이기 예정 부가가치 신고할 때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인 3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잘 신고해서 썼다라고 가정한답니다. 지금은 확정 신고에 있어서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면세 사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지금 받았다 이겁니다. 2기 확정에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면세 사업 관련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불공제입니다라는 내용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메뉴에 입력해야 되겠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분도 입력해야 될 겁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은 예정신고 때 취득했던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정산이 되어야 되고, 확정신고 기간에 새롭게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입력이 되어야 되겠다. 됐죠? 다분히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에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경업을 할 때는 확정신고 때 요 서식을 요것과 요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작성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하나씩 따박따박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메뉴 열고요. 자,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탭이 4개 있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자, 먼저 맨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1억 원, 1,0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이유는 뭐라고? 면세 사업 관련이니까. 5번에다가 적어줍니다. 됐지요? 몇 매입니까? 5매. 금액은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은 세 번째 탭이다, 그치? 자, 공급가액 기준, 즉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할 거고, 자, 구분 나눈 비우 두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총 공통매입세액 요 500만 원과 6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작업해야 되는데 뭐 한 줄로 적어도 되지만 저는 하나씩 나누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 원에 대해서 자, 정산해야 되겠다. 자, 정산할 땐 철저하게 과세기간 기준이요.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자, 예정 확정 기간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토탈 합하면 얼마입니까? 13억 원 되겠다, 그죠? 13억 원. 그리고 그 중에서 면세 비율은, 면세 금액은 얼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13억 원, 8억 원.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 예정 신고할 때는 안 분했을 거다, 그지? 그때는 요 비율로 안 분했을 거라고. 5억 원 중에서 면세 비율이 3억 원이니까 60%가 면세 비율로 계산되었을 겁니다. 예정 신고할 때는.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5, 6, 30, 300만 원을 불공제입니다 라고 안분 서식으로 작성해서 예정 신고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확정 신고 때 정확하게 이제 다시 정산될 수밖에 없다, 그지? 오케이. 자,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확정 신고 때 6개월 비율로 따져보니까 면세 비율이 60%가 아니고 61.538461%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불공제 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었다고? 30769235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예정 신고 때는 대충 안분하다 보니까 300만 원을 불공제로 신고했었다. 그러면 이제 정산되는 금액은 얼마? 76923입니다. 76923원을 추가로 불공제로 이번에 확정 신고할 때 정산 신고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취득한 600만 원을 이제 적어줍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13억 원, 8억 원 비율로 정산해야 되고, 요 600만 원은 확정 신고 기간에 취득한 거다 보니까 예정 신고 때는 불공제로 신고한 금액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 3692307 자체를 이번 확정 신고할 때 그냥 불공제로 신고하는 것.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내용 중에서 이번 확정 신고 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는 세 가지 항목이었다, 그지? 요거랑 세 가지였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 입력 완료. 다분히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선한 문제로 보이고요. 또다시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뭐 별표 하나 칠까요? 됐습니다. 자, 입력해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산 탭 작성할 때 뭐 요 두 개 라인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이다. 오케이. 자, 수정 내용 저장할까요? 예라고 클릭하고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문제. 1번 문항. 결산 시 원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랍니다. 요게 마이너스 17354,200원임을 발견했다. 당해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우리 잔고보다 더 많이 그냥 보통예금에서 돈을 뽑았을 수가 있다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아무 생각 없이 돈 뽑았을 때마다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기말에 시산표 딱 작성해 보니까 보통예금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마이너스 요걸로 나타났다라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잔고보다 돈을 더 많이 뽑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뭐 국민은행에서 빌린 부채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을 보통예금 17354 어쩌고 저쩌고 뭐 요거를 적어주고 대변을 뭘로? 차입금으로. 보통예금 관련 부분이니까 아마 단기 차입금에 적합할 것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국민은행이지 뭐. 요걸로 1700 어쩌고 저쩌고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의 잔액은 이제 0원이 되어버릴 거고, 그지?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부채 쪽에 기록될 겁니다. 됐습니다. 수동결산입니다. 회계관리 탭 누르고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로 차변에 보통예금 17354,200 17354,200 대변은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주어진 자료를 보고 기말에 당사 발행 사채에 관련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세요. 사채 액면가액 1,000만 원이고 사채 발행가액이 954만 원이었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었다, 그지? 그러면 사채 발행 시점에 차변 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과 954만 원의 차이 금액으로 딱 차변에 회계 처리되었을 겁니다. 자,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따박따박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야 되는데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익에 해당하는 상각비는 22만 3천 원이라고 가정한답니다. 올해의 상각금액이 223,000원이다. 이 뜻이다. 그지?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가 100만 원이고 그 뜻이다. 그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답니다. 자, 문구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보통 예금을 언제 지급한다라고 보는 겁니까? 매년 말 지급한답니다. 매년 말이라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함 앞에 매년 말 조금 더 예쁘게 다시 쓸게요. 매년 말이라는 이 문구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함 앞에 추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기말 수정 분기해야 됩니다. 12월 31일자 분기. 자, 보통 예금 지급하는 이자 비용 인식 분기를 할 때 이제 상각금액까지 반영하자 이겁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하다 보니까 애당초 사채 발행했을 때 1,000만 원이 액면금액으로 적혀 있었지만 954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채 만기가 되면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사채 발행한 회사는 1,000만 원을 다 갚아야 됩니다. 조금만 돈 들어와 놓고 돈을 엄청 많이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 인식할 때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면서 그 부분을 뭘로 우리 회사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인식합니다. 수동결산. 자, 대변에 액면 이자 나가는 거 적읍시다.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갑니다. 이자가 얼마 나간다고? 100만 원 나간다고.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는데 액면 금액으로 돈 나가는 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차변으로 적혀 있던 사채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적혀 가지고 없어진다. 그지? 이런 거를 상각금액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어서 조금 없어지는 거다. 얼마? 223,000.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돈 나가는 100만 원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과 22만 3천 원 합해가지고 122만 3천 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보는 개념인 거다. 아시겠죠? 자, 이자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주식회사 경주의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이랍니다. 요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인식 문제입니다. 2017년 자료,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도에 A 회사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었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만 원 주고 주식 샀는데 50만 원만큼 주가가 하락했다 이겁니다. 50만 원만큼 손해본 거지.
회계 처리. 작년도 말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작년도 말에 자산 쪽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100만 원 주고 샀다가 50만 원만큼 주가 하락했으니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회계 처리했었으니까 100만 원 빼기 50만 원, 50만 원으로 자산 쪽 금액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보니까 기타 보관 손익이 누기익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 원 기록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차변 쪽으로 회계 처리됐던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이 뭘로? 마이너스로 기록될 거다고. 됐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과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두 개를 차변 쪽으로 해쳐모여 시켜보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해가지고 애당초 취득원가인 100만 원으로 딱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작년도 말의 상황인데 올해 7월 1일에 50%를 7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철저하게 뭐하고 비교하자고요? 처분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랑 애당초 취득 원가랑 두 개 비교해서 처분 손익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자체가 재무상태표에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항상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것을 차변적으로 해쳐모이면 항상 취득 원가로 기결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의 회계 처리 굳이 이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지만 한번 참고로 분석해 볼까요? 올해 7월 1일의 분기 어떻게 됐다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처분했다고 가정합니다. 현금 70만 원. 대변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중에서 절반이니까 25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차변 쪽이라고 볼 수 있다 그지? 차변에 있던 거 50만 원 중에서 25만 원만큼이 없어지니까 이게 대변에 기록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두 개 합하면 애당초 취득 원가인 100만 원 중에서 50% 50만 원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랑 받은 돈 70만 원이랑 비교해 가지고 20만 원만큼 이익 받습니다라는 거를 20만 원을 대변에 처분 이익으로 7월 1일에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 분석해 보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말에는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재무상태표의 차변 쪽 매도 가능 증권은 50만 원 중에서 25만 원 없어졌으니까 25만 원 남아있을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25만 원일 거다 이겁니다. 됐죠? 요 상태에서 자 기말 시점의 공정가액이 55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25만 원 기록되어 있던 게 55만 원으로 주가 올랐으니까 30만 원만큼 이익 받습니다. 기분 좋다 그지? 이제 회계 처리 12월 31일자 회계 처리 이제 입력한 분석해 볼게요. 어디다가 적을까? 여기 중간쯤에 흰색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을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자산의 증가 기록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인식하면 안 된다 그지? 왜? 나의 반대 포지션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있다 그지? 25만 원 그러면 대변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5만 원부터 기록해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5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자, 이렇게 올해 12월 31일자 분계 분석해 봤고요. 좀 신선한 스타일의 문제다, 그지? 그러나 우리 논리만 딱 잡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별표 하나 쳐서 잘 연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입력할 거고, 좀 이따 입력할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 잔설해 볼게요. 부연 설명. 그러면 요 분계까지 이제 반영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차변 쪽에 있는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얼마? 25만 원에서 30만 원 플러스 되니까 55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기말 주가인 55만 원. 그리고 자본 쪽의 기타 보고가소인 누계에게 이제 뭐가 남게 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만 원만 남게 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자, 대변 쪽 회계 처리됐던 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되니까 플러스로 기록될 겁니다. 5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해차 모여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55만 원 빼기 5만 원이니까 50만 원으로 금액이 계산될 거고, 그 50만 원을 뭘 의미한다고? 애당초 취득 원가를 의미합니다. 100만 원 주고 애당초 샀었는데 그중에 50만 원 처분했으니까 50만 원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이제 기말 재무 상태표에 남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특이한 문제니까 하나씩 쫓아가면서 분석해 보았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입력할게요. 수동계산입니다.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 주의하자, 그지? 분석 열심히 잘해놓고 코드 번호 실수해서 감점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두 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비유동 자산 코드 178번을 입력한다.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없애자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5만 원만큼 인식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다음은 재고자산 자료를 결산 시점에 필요에 따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십시오. 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입니다. 5,000개구 단가가 만원이랍니다. 5,000개 곱하기 만원 5천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단위당 시가 보니까 한 개당 11,000원이랍니다. 장부상 단가보다 시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홀랑 평가 이익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은 철저하게 저가법이라고 했습니다. 평가 손실만 인식하고 평가 이익은 인식 안 한다. 보수주의다. 그래서 시가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요. 자, 실사후 수량. 장부상으로 5,000개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창고를 뒤져보니까 4,800개밖에 없답니다. 200개만큼 지금 감모가 생겼는데요.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장부상 수량과 실사후 수량 차이는 전부 정상적인 거랍니다. 정상 감모다 이겁니다. 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죠?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 금액을 뭘로? 정상, 비정상 감모,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감모가 모두 반영된 금액으로 그냥 딱 입력해버리고 전표주가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 감모 부분이 그냥 매출 원가로 싹 자동으로 분계 반영된다라고 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비정상 감모에 대한 수동 계산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만 요 내용 반영해가지고 재고자산 금액을 딱 입력하고 전표주가 클릭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기말 제품 재고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다고요?
4,800개 곱하기 10,000원. 그죠? 그 금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4,800개 곱하기 10,000원. 4,800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 말고 200개 정상 간모에 해당하는 부분 반영해서 4,800만 원을 제품 재고로 딱 입력한 다음에 점프 조각을 클릭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상 간모 금액인 200만 원이 매출 원가로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버리는 거다. 됐지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1월부터 12월. 자, 제품 재고액 얼마? 4,80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 점프 조각 클릭하면 작업 완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3번까지 풀었고요. 문제 4번 원천 징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에 의해서 박신우 사원 코드 100번 세대주의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십시오. 다음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걸로 가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 다음 부라고 표시하십시오. 됐지요? 자, 이렇게 화면 좀 올리고 자, 입력합니다. 원천지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박신우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하는 거다. 자, 본인 박신우 적혀 있고, 자, 그다음 부 박광순. 자, 자료 보면서 저도 타이핑 할게요. 자, 박광순. 주민등록번호 420-706-1051-326. 자, 배우자는 전업주부이지만, 자, 밑에 자료 좀 읽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배우자는 전업주부이지만 양도소득금액 1,000만 원이 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 준정 못하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부친과 모친 및 자녀 모두 소득은 없다. 부친은 박광순을 말한다, 그지? 장애인 복지법상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박신우 씨의 장모인 김양자 소득 없음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 박광순의 경우 소득 없으니까,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76세 이상이니까 경로 우대도 자동으로 체크될 거고, 장애인이라고까지 언급했다, 그지?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60세 이상 대신 장애인이라고 클릭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모 조순이 입력합니다. 조순이. (450801-201-5623) 됐습니다. 자, 73세고요. 60세 이상 체크하고 경로우대 자동 체크될 겁니다. 소득 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서진이 입력합시다. 자, 80030121030111 됐죠? 자,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 요구 준정 못하니까 뭐라고?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 자녀 박장우. (05) 01223051 312. 자,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 박은우 1308014105121 됐습니다. 5세고요. 20세 이하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모 김양자도 입력해주면 되겠다. 그죠? 장모 장모니까 뭡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있겠다. 그치? 2번 선택해 주고 김양자 570808215320을 됐습니다.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61세다 보니까 경로 우대라는 체크가 안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정답이 되겠고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2019년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제 개정세법 내용 반영해야 될 겁니다. 자, 기존에는 2018년도까지는 자녀세액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라면, 즉 4번이라고 앞에 적혀 있고 기본공제 된다라고 체크하면 자녀를 안에 자동으로 체크되었다 이겁니다. 즉 자녀세액 공제가 전부 적용되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자녀세액 공제가 적용되려면 7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7세 미만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냥 돈이 따박따박 나온답니다.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그냥 직접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자녀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라고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2019년도에 시험 치는 경우라면 프로그램이 그 내용 딱 반영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된 거를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녀이면서 기본공제가 될 때 6세 이상일 때는, 이 경우라면 박장우는 6세 이상이다, 그지? 7세 이상이다, 그지? 7세 이상. 7세 이상 13세니까 요 경우는 자녀란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반면 5세는 7세 이상 아니잖아. 요 5세일 경우에는 자녀란이 자동으로 공란으로 표시되더랍니다. 됐죠? 그렇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을 거다. 그에 따르면 자, 2019년도 세법에 따르면 요거 뭘로? 공란으로, 즉 표시 안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개정세법 반영해서 부연 설명 하나 해드렸다. 자녀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바뀌었구나. 됐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 작업합시다. 사원이 박신우네요. 박신우. 자, 자료 불러와서 이제 입력합니다. 자료 하나씩 보자. 자, 다음은 홈택스에서 줘야 한 자료다. 박신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는다. 자, 보험료. 본인 자동차 손해보험료 되고요. 장남 생명보험료 됩니다. 120만 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 12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 의료비 부친 인공관절 수술 300만 원 공제됩니다. 장남 탈장 수술 되고요. 장모 항검 수술 미용 목적이랍니다. 안 되고, 배우자 맹장 수술, 배우자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의 요건, 나의 요건 안 따진다, 그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입력할 때 배우자와 장남은 일반 란에, 부친의 경우에는 경로란 또는 장애인 란에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죠? 300만 원과 120만 원. 자, 120만 원은 그 밖의 공제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요 일반 란에 입력하고,
300만 원은 65세 이상자 또는 그 아래 장애인 둘 중에 하나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저는 그냥 65세 이상자 이쪽에다가 입력할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장남 초등학교 수업료 되고요. 장남 학원비, 초등학생은 학원비 안 된다 그죠? 입학 전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장녀 보육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 뭐 그런 거를 의미하나 보다. 됩니다. 100만 원과 10만 원 각각 입력하자. 자. 보육료 이런 것도 되게 어색한 단어다 그지? 그래서 어린이집 그렇게 고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죠? 자, 100만 원과 10만 원. 취약전 아동이 10만 원이고 초중고가 100만 원이다. 됐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그죠? 오케이. 기부금 본인 100만 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랍니다. 오케이. 인정되고 장남 30만 원 국궁장병 위무금품 되고요. 장녀 10만 원 유니세프 지정기부금 단체 됩니다. 입력할 때 100만 원과 맨 아래에 있는 10만 원 이 두 개는 지정기부금 쪽에 입력하고 중간에 있는 30만 원 국궁장병 위무금품은 법정기부금 쪽에 입력하면 되겠다. 110만 원과 30만 원. 됐죠? 기부금. 자, 110만 원과 30만 원. 법정에 30만 원 적어주고 지정에 종교단체 아니면서 지정이다. 그지? 11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자료 내용 전부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 봅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영업부 과장 백일홍 사원코드 102 주민등록번호 요렇고 입사일이 2012년 5월 20일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십시오. 백일홍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중간정산일은 2018년 5월 31일이다. 중간정산 현재 퇴직금은 5천만 원이고요. 퇴직금 지급일은 2018년도 6월 5일이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 퇴직금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요기나 목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퇴직금을 홀랑홀랑 받아가지고 써버리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재직 중에는 함부로 퇴직금 뽑아 쓰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아직 퇴직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을 이렇게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고 그 까다로운 요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주택 구입하는 거 굉장히 목돈이 드는 일이다. 그지? 모든 주택도 안 돼. 몇 가지 요건을 딱딱 충족하는 그런 집을 살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문제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핵심은 뭡니까?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그 내용을 딱딱 입력해야 된다. 그지? 그거 입력하자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 많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들은 실제 퇴직하면서 퇴직금 주는 그것만 연습했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 이겁니다. 중간정산이라는 이유로서 퇴직금 주는 것이다. 됐죠? 논리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따박따박 작성합시다. 먼저 1단계가 뭡니까? 사원 등록 메뉴에 퇴직 내용을 쭉 적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백일홍 사원에 대해서 입사 연월일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퇴직 연월일 적고 아래쪽에 그 내용들을 쭉 적어주면 됩니다. 실제 퇴직했다면 퇴사 연월일을 적을 거다, 그지? 그런데 지금 요 경우는 실제 퇴직은 안 했어. 재직하고 있으면서 중간정산 받는 겁니다. 따라서 퇴사 연월일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되고 아래쪽 내용만 적으면 될 겁니다. 구분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퇴직인지 정산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간정산이니까 정산을 클릭하고, 자, 정산일 시작은 입사일이지 뭐. 2012, 05, 20. 정산일 종료는 언제 기준으로? 2018년 5월 31일 기준이잖아, 그지? 2018, 05, 31. 그래서 2012년도 입사해가지고 3, 4, 5, 6, 7, 8 이렇게 6년 근속했다가 퇴직하는 것처럼 보아서 퇴직금 열심히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퇴직금 정산하고 나면 계속 재직 중에 있으니까 실제 퇴사할 때 또 퇴직금 나갈 겁니다. 그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되겠습니까? 중간정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018년도 6월 1일에 새로 입사한 걸로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퇴직금을 쫙 계산해서 실제 퇴사할 때 이제 줄 거다 이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중간정산 기준 시점은 5월 31일이고 실제 지급한 거는 언제입니까? 6월 5일입니다. 2018, 06, 05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사원 등록 메뉴 작업은 끝났습니다. 됐죠? 설명은 길게 드렸지만 별거 아니다. 퇴사 연월일은 공란, 실제 퇴사한 건 아니니까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준다. 자, 메뉴 닫읍시다. 이제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메뉴 열어서 지급일이 6월입니다. 자, 4번 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면 조금 전에 101홍 사원에 대해서 정산 내용을 쭉 입력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보조창에서 검색된다 이겁니다. 이 사원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오고요. 그러면 상단부의 내용들은 쭉 자동으로 입력되어 올 겁니다. 자, 이제 과세 퇴직급여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퇴직금 얼마로? 5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대. 5천만 원 적어주지 뭐. 이렇게 적어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싹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어떤 과정으로 계산되었는지 자세한 과정 보고 싶다? 세액 계산 탭 누르면 그 계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 작성 완료. 됐죠? 이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참고로 오른쪽에 중간정산 내역이란 탭이 있네요. 요거는 지금 적혀 있는 중간정산 내용들, 혹시 중간정산이 있으면 그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요약돼 가지고 끌려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득세가 계산돼서 표시되는 거 볼 수 있다, 그지? 중간정산 내역에 당연히 요 메뉴 닫으면서 닫았다가 다시 열면 요 소득세 금액 자동으로 딱 반영되어 있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그 금액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소득 명세 탭이랑 중간정산 내역 탭이랑 실시간으로 딱딱 연동이 돼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연동이 지금 그 두 화면을 동시에 띄우는 효과가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도 이제 딱 그 금액이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참고로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메뉴 닫았다가 다시 열면 당연히 금액 표시되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성격 급해가지고 요거 작성하고 나서 바로 요 탭 반영되는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새로 고침 버튼 누르시면 요 금액들이 쭉 반영돼서 표시되는 것 확인할 수도 있다. 됐고요. 그 다음 소득 명세 탭에서 이제 그냥 메뉴 닫으면 되는데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해보려고요. 자동으로 서식이 채워지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귀속연월일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요 귀속연월은 이겁니다. 지급은 요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세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언제 소득을 얻은 걸로 봐가지고 세금 계산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귀속연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X 1년도 12월 달 월급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X 1년도 12월 달 월급을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요? 100만 원을 받는데 X 1년도 12월 달이 아니고 X 2년도 1월 초에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물을 보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러면 요 100만 원을 나중에 근로소득 얻었으니까 나중에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X 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넣어야 됩니까? X 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넣어야 됩니까? 이제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철저하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규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 X 2년도 1월 달에 돈 받았다 하더라도 X 1년도 12월 달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이니까 X 1년도 12월 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X 1년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할 때 요 금액을 반영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 규정이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요 기속연월일은 철저하게 뭐 소득세법상 퇴직 소득의 수입 시기를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자,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 논리로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X 1년도 12월 달에 퇴사하면서 X 2년도 1월 초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수입 시기가 언제냐면 근로소득과 동일한 논리라고 실제 퇴직한 날이 그 퇴직 소득의 수입 시기랍니다. 그럼 X 1년도에 퇴직 소득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계산해서 X 1년도 요때 세금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다. 됐죠? 그런데 지금 보는 경우는 문제는 실제 퇴직한 게 아니고 재직하고 있으면서 중간 정산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법상 중간 정산의 경우에는 수입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아주 구석에 있겠다, 그지? 구석에 있는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중간 정산은 실제 퇴직한 게 아니고 엄연히 재직 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수입 시기를 그냥 중간 정산 받는 날로 보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5일에 주었다, 그지? 세법 규정을 따지면 중간 정산의 경우에는 6월 5일 요때가 수입 시기고 그 세법 규정을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6월을 자동으로 딱 입력해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중간정산을 잘 접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란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세법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을 겁니다. 제4차 산업시대입니다. 뭐 웬만한 단순 작업은 AI가 다 대체해버린다고. 회계도 마찬가지야. 회계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웬만한 일은 기계가 다 해줄 거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보같이 기계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세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런 걸 딱딱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역량이 갖추어질 거고 그래야 AI의 대체품이 되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4번까지 풀었고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